경기도 안산의 작은 반찬가게 수민이네 앞. 평소보다 이른 오전 11시. 조수석에 탄 수민의 엄마 58살의 윤정숙은 애써 티 내지 않으려 해도 잔뜩 긴장한 내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딸의 대학병원 입사식 때 입었던 하늘색 정장은 약간 작아진 듯 했지만 이것이 그녀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는 30년 전 남편 진우가 결혼 5주년 기념으로 사준 것으로 명품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액세서리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박수미는 정숙의 딸이었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로 수많은 위급 상황을 헤쳐온 그녀였지만 오늘 같은 날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님과 수민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괜찮아. 그냥 좀 떨려서 그래. 정숙은 뒷좌석에 있는 선물이 넘어지진 않을까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직접 담근 김치와 각종 반찬들을 상견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도연이네는 서울에서도 제일 비싸다는 청담동 저택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박진호는 해외교포 출신으로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대학생 때 한국인 유학생인 아내를 만나 결혼 후 도연을 낳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도연이 10살 때부터 온 가족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응, 엄마. 실리콘밸리에서 IT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한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아예 이주하신 거래요. 그래서 영어도 완벽하시고 암튼 멋있으셔요. 그쪽은 어디서 출발한다니? 청담동 사시니까 청담에서 출발하실 거예요. 정숙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청담동 단독저택이라니 그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작은 월세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랑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도연 씨네 집에서도 우리 집 사정 이미 다 알고 결혼 승낙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30년 동안 혼자서 나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도연 씨네 집에서도 오히려 엄마 너무 대단하시다고 칭찬했다니까요. 휴, 그래도 정숙은 연신 백미러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다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엄마, 나도 처음엔 좀 위축됐었는데 아버님 한번 만나 뵙고 안심이 됐어요. 내가 누구 딸인데 나 조금이라도 무시했으면 나도 시집 간다고 안 했어. 그리고 도연이 어머니도 정말 좋은 분이세요. 평생 곱게만 사신 분이지만 전혀 까다롭거나 거만하지 않으셨어요. 수미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안산의 서민적인 상가들과 아파트 단지들이 서울 시내의 고급 빌딩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강을 건너자 더욱 세련된 건물들이 늘어서기 시작했고 청담동에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정숙에게는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수민아, 혹시 엄마가 무슨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무슨 실수요? 말을 잘못하거나 예의에 어긋나거나 고급 음식점 문화를 나는 모르는데. 그리고 혹시 영어로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엄마는 쉬운 영어 한마디도 모르잖아. 괜히 수민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하하, 우리 엄마 어쩜 이렇게 소녀 같고 귀여우실까? 엄마, 진짜로 걱정하지 마. 도연이 아버지는 이미 한국말 완벽하셔요. 그리고 평소처럼만 하면 돼요. 오후 1시 50분, 차는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청담원이라는 간판이 우아하게 걸린 한정식 집이 보였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전통 한옥 양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건축물이었고 입구에는 정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여기가 식당이야? 호텔인 줄 알았네. 정숙이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발레 파킹 서비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지만 수민이 능숙하게 차 키를 건네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온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음식값도 얼마나 나올지, 누가 내는 건지, 자신도 보태야 되는 게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한정식집 내부는 정숙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로비 천장은 높고 웅장했으며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인테리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유명 서예가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도자기와 전통 공예품들이 품격을 더했습니다.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가야금 선율과 조용한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도연님 일행이시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숙은 주변을 둘러보며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하늘색 정장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고 손목에 저렴한 시계가 왠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정숙의 심장은 점점 쿵쾅쿵쾅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예약하신 룸입니다. 직원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고 그 옆에 두 사람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며 들어갔다가 당당하게 굴라는 딸의 말이 생각나 얼른 고개를 들고 어깨를 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을 되뇌이며 서서 맞이하는 사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시어머니 될 사람인 이순영은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55세이지만 40대 중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곱게만 살아온 듯한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이 온몸에서 풍겨났습니다. 부드러운 웨이브의 단발머리는 고급 미용실에서 정성스럽게 관리받은 티가 역력했고 절제되면서도 완벽한 메이크업은 중년의 미모에 기품을 더했습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도 고급스럽게 은은했고 손목의 시계 역시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하나도 튀지 않았고 조화를 이루며 한눈에 봐도 값비싼 느낌이 들었죠. 그야말로 모든 것에서 상류층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기품과 우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1초의 짧은 찰나에 충격적인 차이를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바로 옆에 딸의 시아버지를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정숙은 너무 놀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정숙의 시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진우 씨? 진우 씨가 어떻게? 그 이름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조용한 룸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정확히 60세로 보였습니다. 키 175cm에 건장하면서도 균형 잡힌 체격, 준수한 얼굴에 반쯤 새하얗게 변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깊고 예리한 눈빛에는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고 빛나는 눈동자는 큰 기업을 이끄는 리더의 야망이 서린 눈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모습에서는 해외에서 오래 살았다는 것이 느껴지는 세련된 분위기와 자신감이 물씬 풍겨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는 분명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박진우와 완전히 다르지만 얼굴의 생김새와 특징들만큼은 놀라우리만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굴형, 체격, 서 있는 자세,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진우와 똑같았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고 다리에서도 힘이 빠져 휘청거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수민이 깜짝 놀라며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정숙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 옆에 서 있던 도연의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지셨는데요. 순영이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상냥하면서도 교양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이 배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어지러우셨나 봐요. 수민이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간호사로서 응급 상황에 익숙한 그녀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상 반응을 보이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시아버지가 될 진우는 분명히 진우 씨라고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마치 잃어버린 남편이라도 만난 듯이 놀랍고 애절하고도 슬픈 눈망울이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지만
기업의 리더답게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물 좀 드시고요. 진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배려심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톤, 말하는 방식, 심지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진호와 똑같았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환각을 보고 있는 건지, 죽은 남편이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새 살림을 차려 못 돌아왔던 것인지 혼란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는 박진호입니다. 도연이 아버지고요. 진호가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쪽은 제 아내 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영이에요. 도연이가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기뻐요. 순영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인사했습니다. 윤정숙입니다. 수민이 어머니고요. 정숙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과 마주 앉은 기분인 것도 모자라 내 남편인지 도플갱어인지 모를 딸의 시아버지 될 사람의 모습에 혼이 쏙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전 정숙의 남편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진우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현장 감독이었습니다. 35세의 나이에 15년간 건설 현장을 누비며 성실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키 175cm의 건장한 체격과 따뜻한 성품으로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했던 그는 안전요원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진우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5살 수민이가 잠든 사이 조용히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와도 딸을 깨워 안아주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아빠,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우리 수민이 아빠가 다치면 안 되니까. 매일 아침 이런 대화를 나누며 집을 나서는 진우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1995년 2월 14일,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밸런타인데이였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진우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5살 수민이는 아빠 선물로 그린 그림을 예쁘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저녁에 올 거야. 그때까지 얌전히 기다리자, 우리 딸. 하지만 진우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섰습니다. 건설회사 안전팀장과 경찰관이 함께 왔습니다. 박진우 씨 부인이시죠?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부인, 말씀드릴 일이. 왜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박진우 감독님이 현재 실종된 상태입니다. 현재 구조대에서 수색 중이지만 그날 오후 3시경 강원도 산간 지역의 터널 공사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집안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터널 일부가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순간 안전점검을 위해 터널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팀장님, 진우 팀장님, 동료들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너진 돌더미 속에서 진우의 안전모만 발견됐습니다. 구조대가 밤새도록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붕괴된 터널의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더구나 2월 중순의 혹독한 추위와 계속되는 눈폭풍으로 구조작업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뭐라고요? 그 순간 정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부인, 정신 차리세요. 정숙은 충격적인 이 현실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정숙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울부짖는 울음소리에 5살 수민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 이렇게 울어?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수민이도 목 놓아 울며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수민아, 우리 이제 어떡하니? 정숙이 딸을 끌어안고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두 모녀의 울음소리만이 온 동네를 뒤덮은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수색 작업이 계속됐지만 결국 진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실종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후로 7년 후에야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식은 참담했습니다. 빈관 앞에서 정숙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여보, 정말 떠난 거예요? 정숙이 진우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 혼자 수민이는 어떻게 키우라고요?
수민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아빠를 찾았습니다. 아빠 언제 와? 수민이 선물 기다리고 있는데. 치아빠 미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숙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간 뒤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돌아가신 지 30년 됐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너무너무 똑같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정숙은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니 분명 남편일 리가 없는데, 혹시 그때 어떤 이유로 살아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부잣집 딸을 만나 신분 세탁을 한 건 아닌지,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사실 정숙은 30년 동안 늘 이런 상황을 상상해 왔습니다. 집으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는 꿈,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꿈, 알고 보니 옆 동네에 30년 동안 딴 살림을 차리고 살아 있었다는 꿈, 등등 수만 번 꿨던 꿈과 닮은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아버지 진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기에 아내 순영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경우를 종종 들었는데 세상에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정숙은 답답해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휘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단순히 비슷한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똑같으시다고요. 정숙의 이상 행동에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더 어색해졌습니다. 도영과 수미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진호는 이제 정말 불쾌했습니다. 결국 진호가 참지 못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버지, 그래도. 도연이 당황했지만 진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기회를 만들어 보죠. 오늘은 상황이 좀 아닌 것 같네요. 상견례는 그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끝이 났습니다. 진호는 집에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정숙의 반응을 생각했습니다. 30년간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사람을 읽는 눈이 상당히 발달했는데 정숙의 그 반응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거든요. 여보, 아까 사돈 어른 반응이 너무 이상하지 않았어? 그러게요. 저도 좀 놀랐어요. 정말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던데요. 사람이 얼마나 닮으면 그런 거지? 진호는 미국 교포 출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갓난아기 때 입양된 입양아였습니다. 진호가 기억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미 미국인이었지만 부모님께서는 박진호 이름 하나만은 진호의 뿌리라며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자라면서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원래 가족은 어땠을지 늘 궁금했었지만 미국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 덕분에 부족할 것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현재에 만족했죠. 결혼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가족을 딱히 찾지는 않았습니다. 갓난아기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원에 보내진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숙의 반응을 보고 진호의 가슴속에 묻혀있던 호기심과 그리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설 탐정을 한번 알아볼까? 혹시라도 내가 한국에 가족이 있는 거면. 며칠 후 사설 탐정이 1차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윤정숙, 58세, 과부입니다. 딸 박수민 하나 있고요. 30년 전 남편을 터널 붕괴 사고로 잃었습니다. 이름이 박진우입니다. 그때 사돈이 날 보더니 갑자기 진우 씨라고 불렀었지. 갑자기 진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탐정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박진우 씨 사진인데 저도 처음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의뢰인분과 정말 많이 닮아 있어요. 아니,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진호는 사진 속 남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닮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젊었을 때와 똑같이 생긴 남자였거든요. 쌍둥이? 이건 처음 입양될 때 양부모님도 몰랐던 사실이기에 진호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진호가 놀랍고 떨리는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박진우에 대해서 모든 걸, 그리고 제 입양 기록도 다시 찾아주세요. 일주일 후 탐정이 또다시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의뢰인분의 입양 기록을 찾았습니다. 1965년 당시 2세였던 의뢰인이 입양기관을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여기 특이한 기록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이름 옆에 빨간색 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진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니 어서 말해보세요. 조사해보니 이 고아원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만 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부모가 있는데 그곳에 맡겨지는 아이들이란 소린가요? 아, 그게 아니라 고아원에서 몰래 해외의 부유층에게 돈을 받고 입양을 보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예전에 이슈가 됐던 일인데. 그런데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 과정에서 고아원에서 돈을 벌기 위해 여러 브로커들을 고용해 아이들을 납치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빈곤층의 부모가 일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노렸어요. 이 옆에 빨간색 별 표시가 납치로 고아원에 인계됐다는 표시입니다. 진호는 방금 들은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 그 자리에서 굳어벗습니다. 내가 아기 때 납치를 당했었다니. 그리고 당시 납치범은 조영자라는 당시 화장품 방문 판매원이었습니다. 남의 집 출입이 자유로워서 아이를 납치하고 브로커에게 넘기고 푼돈을 받고 그 브로커가 다시 돈을 받고 고아원에 넘기는 일종의 범죄였던 거죠. 그분은 지금 정신병원에 수감 중입니다. 그럼 혹시... 네, 의뢰인님께는 부모님과 쌍둥이 형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형제분인 박진우 씨의 생년월일도 의뢰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럴 수가. 저희 양부모님께서는 저는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들어온 지 1년 정도 된 아기였다고 했어요. 아마 그때 당시 입양을 한 분들도 범죄로 이루어진 입양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진호는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라오면서 늘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는지, 항상 누군가 그립고 그와 연결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지요. 쌍둥이의 영혼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였을까요? 아무래도 DNA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진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숙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정숙은 예상치 못한 진호의 가게 방문에 너무 놀라서 손에 있던 반찬통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갓볶은 버섯볶음이었는데 황급히 주워 담으며 인사를 했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아, 그날은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할지 엄두가 안 나서요.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진호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지만 아직은 섣불리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남편분 유품 중에 자주 사용하던 게 있을까요? 네. 갑자기 남편 유품을 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돈이 허락해 주신다면 진우 씨의 유품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제 것과 비교하고 싶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잃어버린 형이 있다고 했던가. 기억나질 않는 걸 보면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지만 또 너무 닮은 눈앞의 진우의 모습을 보며 홀린 듯이 진우의 빚을 내주었어요. 이거 진우 씨가 마지막까지 쓰던 빚이에요. 손때 묻은 걸 버릴 수가 없어서 그대로 두었죠. 머리카락조차도 남편의 일부가 남아있는 게 좋아서 그대로 두었는데 다행이네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99.8% 일치.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진호는 너무 기뻐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가족이, 그것도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니.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부랴부랴 다시 정숙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사돈, 진우가 제 동생이었어요. 네, 어머 정말이에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네, 저희는 쌍둥이였어요. 정숙이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어쩐지 시어머니는 살면서 정숙이 가끔 남편이 외동이라 그런가 봐요 라고 이야기할 때면 표정이 차갑게 식거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어느 순간부터 정숙은 그 말이 시어머니의 아픔을 파헤치는 일인 걸 자연스레 깨닫고 더 이상 꺼내지 않았죠. 형제에 관한 것을 물을 수 없었던 건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을 어렴풋이 느끼고 속으로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같으셨구나.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흑흑.
정숙은 남편이 살아서 진호 씨를 지금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호탕하게 웃으며 형을 와락 안았을 30년 전 남편의 모습이 눈에 선해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글쎄, 동생이 재수 씨가 수민이를 이렇게 혼자 잘 키운 걸 알면 하늘에서 너무 고마워할 거예요. 진호도 어깨를 들썩이도록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세상을 떠난 지 이미 30년. 진호와 진우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자녀들이 앞으로 겪을 아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도연은 수민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수민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우리 아빠가 내 아버지의 쌍둥이 형이었대. 뭐라고? 전화 너머로 수민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우리가 친척이라는 거잖아. 피가 섞인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잠깐만 전화 끊어봐. 내가 엄마한테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지금 두 분이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계신데 두 분도 충격받은 상태라서 연결 안 될 거야. 어떻게 오빠, 우리 이제 결혼 못하는 거야? 흑흑. 수민이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 이런 거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피가 섞인 친척이라니. 이런 일이 인생에서 일어날 거라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민아, 일단 우리도 만나자. 응.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막상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밝은 햇살 사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수민이 먼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정말 우리 헤어져야 하는 건가? 난 못 헤어지겠어, 수민아. 사촌끼리 법적으로 결혼이 안 된다면 그냥 혼인신고하지 말고 숨어 살자. 난 모르겠어. 우리만 좋자고 그럴 수 없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부모님들께 상처를 드리는 거잖아. 수민아, 난 너 포기 못해. 그럼 다시 미국에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난 너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이미 그렇게 결정했다고. 두 사람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에 답답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사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 함께 있으면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죽을 듯이 괴로웠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한테 일단 물어보자. 그래. 어른들이 더 잘 아실 거야.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아픈 상처로 끝나야 하는 걸까요?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울다 잠든 수민을 보며 큰 결심을 했습니다. 수민과 도연이 오늘 하루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이제 딸에게 35년간 숨겨왔던 더 큰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수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수민아, 일어나봐. 엄마가 너한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엄마, 저도 어제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자마자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수민은 잠에서 깨자마자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더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 수민이 일어나서 거실에 나갔을 때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진우의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앉아봐. 수민은 난생 처음 보는 엄마의 비장한 모습에 또다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이내 여기서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포기한 채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수민아, 너 걱정할 것 없어. 정숙은 어제 하루 마음고생으로 얼굴이 반쪽이 돼버린 딸 수민이를 꼭 껴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수민은 엄마 품에 안기자마자 그 5살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어버렸어요. 엄마, 나 어떡해요. 수민아, 정신 차리고 엄마 말 들어봐. 이렇게 울지 않아도 되니까. 네? 왜? 넌 사실 아빠의 친딸이 아니야. 수민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에요? 수민은 너무 놀랐습니다. 아빠에 대한 건 5살 때까지의 흐릿한 기억밖에 없지만 그 몇 가지 기억이 날아갈새라 되새기며 살았을 만큼 수민은 아빠를 가슴 깊이 사랑했습니다.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도연과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드는 자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수민은 처음 겪는 상황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놀란 눈으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이야기야. 그때 엄마는 23살이었어. 정숙이 수민의 눈물을 닦아주며
35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산의 작은 미장원에서 보조로 일했는데 최기철이란 남자를 만났어. 처음엔 적극적이고 맹목적으로 나만 좋아해주는 모습이 좋았지만 얼마 안 돼서 집착적이고 소유욕 강한 본색이 드러난 거야. 알고 보니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였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헤어지자고 해도 헤어져 주지 않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 일쑤였지. 멋대로 기다리고 다시 사귄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었어. 머리로는 수십 번도 그 동네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 그때 이미 너를 가진 상태였거든. 그래도 난 널 혼자 키우기로 결심하고 그 인간과는 헤어졌어. 그럼 그 깡패라는 사람이 제 친아버지라는 거예요? 혈연으로는 그래. 하지만 그때 내 아빠를 만났어. 정숙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임신 5개월쯤이었나 그 인간이 또 술을 잔뜩 먹고 집 앞에 무작정 찾아와서 폭언을 퍼부으며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어. 내 아빠가 우리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무작정 뛰어왔지 뭐야. 처음에 어찌나 놀랐는지. 진우 씨는 내가 20살에 잠깐 알았던 사람이었어. 그때는 서로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그때는 현장 일하기 전이라 미장원 옆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었거든.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 아빠가 그럼 엄마인 줄 알고 뛰어든 거야? 정숙은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랬대. 엄마가 거기 사는 걸 알고 있었대. 근데 최기철이 덩치도 크고 동네 양아치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네 아빠가 겁도 없이 달려들어서 임산부한테 왜 그래요? 라고 소리치더라고. 딸에게 처음으로 진우와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면서 정숙의 눈에는 그때의 감동이 다시 서리고 입가에는 미소가 흘렀습니다. 최기철이가 잔뜩 화가 나서는 네 아빠한테 성큼성큼 다가가는데 내 아빠가 그러는 거야. 아까 소리 듣고 이미 경찰 불렀어요. 지금 날 해치면 죄가 더 커질걸요. 라고. 그 인간 경찰이 올까봐 그 길로 뛰쳐나가더라고. 나는 최기철이랑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었어. 그 인간은 내가 자기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이별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자꾸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거였거든. 그 뒤로는 네 아빠가 아예 들어와 살았어. 항상 네 아빠가 있다는 걸 알고는 우리 집에 얼씬도 안 하더라고. 정말요? 정숙이 진우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내 아빠가 내 상황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말했어. 정숙 씨, 혼자 감당하기 힘들죠? 이제 제가 책임질게요.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 아이도 제가 친딸처럼 키울게요. 아니 저는 이미 뱃속에 그 아이가 제 아이 같아요. 수민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때 내 아버지 말이 사랑하면 모든 게 괜찮아져였어. 그 시대에 그런 남자는 흔치 않았지 정말. 어느새 듣고 있는 딸 수민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5살 때까지 남아있던 아빠와의 기억은 온통 끔찍히도 사랑받았던 기억뿐이었거든요. 아빠는 딸 수민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사람이었죠. 처음엔 내가 거절했어. 염치가 없더라고.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이렇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네 아빠가 매일 미장원 앞에서 기다리면서 정숙 씨만 좋다면 평생 잘해드릴 자신 있어요 라고 끝까지 설득하더라. 그렇게 결혼하고 너를 낳았는데 정말 친딸처럼 사랑해줬어. 기억나지? 한 번도 단 한 번도 남의 아이처럼 대한 적이 없어. 밤에 울면 나보다 먼저 벌떡 일어나서 달래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기저귀도 항상 직접 갈아주고 첫걸음마 할 때도 처음 말할 때도 학교 입학할 때도 모든 순간을 함께 울고 웃고 했어. 정숙의 목소리에 또다시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내 아빠가 늘 말했어. 수민이는 하늘이 우리한테 보내준 천사야. 이 아이 덕분에 우리가 만났으니까. 이렇게 세상에 없던 큰 사랑을 보여준 아빠라서 30년 동안 못 잊고 살았던 거구나. 수민은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서 수민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아빠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져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너를 보호하려고 그랬어. 내 친아빠가 그런 사람이었던 걸 알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래도 그렇지 엄마 이건 정말. 수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복잡하지만
우선은 안도감이 드는 현재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저 도연 오빠랑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 아버지와 사돈어른은 쌍둥이가 맞지만 너는 아빠의 친딸이 아니니까 도연이와는 엄연히 남남인 거야. 그러니 결혼할 수 있어. 수민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저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요. 아이고 얼마나 놀랬을까 우리 딸. 엄마 우리 아빠는 정말로 저를 친딸로 생각하신 거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어. 너 때문에 살아간다고 했었지. 흑흑. 정숙의 말에 딸 수민의 응어리진 가슴이 녹아드는 것 같았어요. 그럼 됐어요. 난 누가 뭐래도 우리 아빠 딸이에요. 수민이 얼마나 기뻤는지 상상해 보세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있을까요? 그녀는 곧바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수민의 목소리에는 억눌려 있던 기쁨이 터져나왔어요. 수민아,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네. 무슨 일이야? 도연도 그녀의 목소리 변화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수민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결혼할 수 있대. 뭐? 어떻게? 도연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내가 아빠 친딸이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 피가 안 섞인 거야. 전화 너머로 도연은 순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또 다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현실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죠. 정말 그게 사실이야? 응, 진짜야. 엄마가 다 얘기해 주셨어. 나도 들으면서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오빠 진짜 할애기가 많아. 오늘 당장 만나자. 만나서 얘기해 줄게. 이제서야 도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의 목소리는 울음과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절망이 한순간에 희망으로 바뀐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젯밤 한잠도 못 자며 괴로워했던 그였지만 오늘은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수민아, 정말 다행이다. 정말. 도연의 목소리도 감격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아버지 진호를 불러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호는 서재에서 아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민이는 진호의 친딸이 아니었다는 거구나. 네, 아버지. 그럼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네. 진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그도 간밤에 집에 돌아오며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들과 수민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세상에 정말 축하한다. 진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목숨을 걸고 지킨 딸이잖아. 혈연은 아니지만 진우가 그렇게 사랑했던 딸과 네가 결혼을 하다니. 진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30년 전 세상을 떠난 동생이 남긴 사랑의 결실을 자신의 아들이 이어받는다는 것. 마치 진우가 쌍둥이 형을 위해 준비한 선물 같았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운명이 있을까요? 진호의 아내 순영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인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 상견례에서 그 어색했던 분위기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이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떨림이 있었어요. 진호 씨, 혹시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돈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그게 어머니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진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60년 동안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하지만 늘 그리워했던 그 이름. 이틀 후 정숙의 반찬 가게에서 만난 두 사람. 정숙은 진호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호 씨, 어머니가 지금 의정부에 계세요. 요양원에서.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원이라고요? 네. 치매가 많이 진행되셨지만 가끔 정신이 맑을 때가 있대요.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자신을 평생 찾아 헤매셨다는 어머니. 정말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리고 다 같이 가면 어떨까요? 모두 함께요? 네. 우리 수민이도 도연이 결혼도 승낙받고요.
그 주 토요일 진호 가족과 정숙, 수미는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10월의 따뜻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을날이었어요. 마치 이 만남을 축복해주는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아버지, 긴장 많이 되시죠? 도연이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떨려. 생전 처음 만나는 어머니인데 어떻게 안 떨리겠니?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평소 입지 않던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머리와 수염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 할머니가 저희 결혼을 승낙하실까요? 수민이 불안해했습니다. 좋아하실 거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딸과 60년 만에 찾은 손주가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 정숙이 수민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차에서 의정부로 향하는 1시간 30분 동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특히 진호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나를 알아보실까? 치매가 많이 진행되셨다 그랬는데 요양원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4층 건물 입구에는 예쁜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312호가 어머니 방이에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복도를 걸어가는 진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뒤에서 가족들이 조용히 따라왔어요. 어머님,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간호사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보였어요. 86세 김말순.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세월을 그 자리에서 진호만 기다려온 듯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어머나. 김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호야, 너 우리 진호 아니냐? 아이고 아가, 우리 아가 어디 있다가 이제 왔니? 진호의 눈을 바라보자 말순의 머리에 60년 전 갓난아기였던 진호의 눈망울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려 한평생 죄인으로 살았던 지난 세월들과 함께요. 그 순간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진호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들 진호예요. 진호. 내 아들. 정말 진호구나. 김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진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얼굴이 진호랑 똑같네. 김말순이 진호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어머니, 그날 너는 자고 있었어. 진호는 안 잤고. 그래서 진호만 없고 너는 집에 두고 시장에 잠깐 나갔는데. 말순은 목이 메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내가 없더라. 어머니, 그때 이야기 안 해주셔도 돼요.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너는 낮잠을 한 번 자면 2시간 이상은 자는 아기였어. 그때껏 한 번도 깬 적도 없었고, 그래서 딱 30분만 빨리 다녀오려고 했던 거야. 기적처럼 다시 찾은 아들 진호 앞에서 말순은 마치 속죄하듯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한평생 혼자서 되뇌었던 말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찾았어. 경찰서도 가고 동네를 다 뒤지고 밤낮으로 찾아다녔는데 끝내 널 찾지 못했어. 김말순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진호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어머니도 피해자이셨을 뿐이에요. 이제 저를 찾으셨으니까 더 이상은 그런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진호는 한평생을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왔을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진호가 혹시 형이 있다는 걸 알았나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지 못했어. 너무 아파서. 내가 너무 아파서. 그 말을 하려면 엄마가 널 잃어버렸다는 얘기까지 해야 하는데. 말순이 사무치는 듯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는 것 같았어. 진우가 4살 때 즈음 그러더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방이 너무 작아서 친구가 발로 찼다고. 그리고 같이 장난도 쳤다고.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어. 나는 그날 소스라치게 놀라서 뛰쳐나갔어. 정숙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끔 그런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었어요. 정말 슬픈 감격의 재회를 마친 뒤 잠시 후에 진호는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참, 어머니, 제 가족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진호가 순영을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쪽은 제 아내 순영이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순영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나,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고. 김말순이 순영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쪽은 제 아들 도연이고 수민이는 아시죠? 어머니 손녀. 어머니 손녀가 우리 도연이 약혼자예요. 누구세요? 그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말순은 숨죽이며 모든 가족들을 차례로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결혼해라. 네. 이대로 할머니의 정신이 다시 잠드시고 결혼 승낙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야 할까봐 마음을 졸였으니까요. 할머니, 저 수민이에요. 할머니 손녀딸. 기억나세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기억나고 말고. 우리 손녀딸을 내가 모르면 누가 아나? 저 도연 오빠랑 결혼해도 괜찮아요? 왜? 결혼 못할 이유라도 있나? 김말순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김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피가 안 섞였잖아. 나도 안다. 애미가 진우 가고 몇 년 뒤에 나한테 털어놨었어. 네가 친손주가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때 넌 이미 이 할미한테 너무 소중한 손녀였어. 그래서 나는 평생 모르는 척 하기로 한 거야. 정말요, 할머니? 흑흑,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수민이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진우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딸이 우리 진호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말수는 조용히 수민과 도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가 축복해줄게. 그 후 3시간 동안 온 가족이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호는 미국에서의 삶을, 도연은 자신의 꿈을, 수민은 간호사로서의 일상을, 정숙은 진우와의 추억을 들려드렸어요. 김말수는 진우가 어떻게 자랐는지, 얼마나 착한 아들이었는지, 그리고 평생 형을 그리워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진우가 커가면서 가끔 꿈에서 누군가와 함께 놀았다고 했어. 엄마, 꿈에서 저랑 똑같이 생긴 친구가 나왔어요라고. 정말요? 응, 내가 너에 대해 숨겼는데도 그러더라고. 쌍둥이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나 봐. 어퍼우머니에게 마치 미움. 해가 져갈 무렵 아쉬운 작별 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 자주 올게요. 정말? 자주 올 거야? 네, 약속드려요. 이제 어머니가 계신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모두 고맙다. 이렇게 좋은 가족들을 만나게 해줘서. 김말순이 모든 사람들을 한 명씩 안아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할머니의 축복까지 받았으니까요. 정말 다행이다. 도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혼할 수 있네요. 수민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수민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따뜻한 분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진호는 공식적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수민이가 이제 정말 내 며느리가 되는구나. 진우가 그렇게 사랑했던 딸을. 이제 내가 시아버지가 되어 결혼시키는구나. 진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일주일 후 정식 상견례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같은 청담원이었지만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사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진호가 정숙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동생을 대신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수민이 덕분에 저도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났는데요. 정숙과 순영도 진짜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네요. 네, 진우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6개월 후인 다음 해 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화창한 날이었어요. 웨딩홀에는 양가 친지들과 친구들이 가득 찼습니다. 진호가 신부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수민과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그의 모습에서는
진우를 대신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장 한켠에는 진우의 사진이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딸의 결혼을 축복하는 것 같은 따뜻한 미소였어요. 특별히 김말순 할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수민을 보며 흐뭇해하셨어요. 1년 후 수민과 도연 사이에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뭘로 할까? 수민이가 도연이와 상의하려고 물었어요. 도연이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혹시 우리 아들 이름 진우로 하면 어떨까? 뭐? 우리 아빠 이름으로? 난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연결해 주신 것 같아. 짧게 살다 가신 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아버님처럼 그릇이 넓은 남자가 되면 좋잖아. 오빠. 수민의 눈에 눈물이 금세 차올랐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 생각했었어.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진우로 하면 어떨까 하고. 나는 아빠의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 근데 아빠는 나 크는 것도 못 보고 가셔서 그게 너무 슬퍼서. 그래서 그 이름이라도 실컷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혹시나 오빠가 싫어할까봐 말 꺼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먼저 그런 생각을. 정말 고마워. 그랬구나. 그럼 진우로 결정하자.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따뜻한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진우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진호, 순영, 도연, 수민,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진우까지. 김말순 할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함께 왔어요. 진우야. 진호가 묘비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왔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정숙이 진우의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수민이 당신 형 아들과 결혼했어. 당신 다 보고 있었지? 손자도 태어났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진우가 말했습니다. 동생의 딸을 며느리로 얻다니, 그리고 손자까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봐봐, 내 손자야. 그때 도연이 아기를 안고 묘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 행복이 할아버지께 인사드려라. 고사리 같은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흔들흔들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수민이 같이 나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엄마,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행복이 이름을 정했거든요. 어머, 그래. 각 집안 어른들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반짝 빛났어요. 행복이 이름은 진우예요. 정숙은 그 말을 듣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진우가 할아버지 이름을 물려받았구나. 세상에. 시아버지인 진우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진우야, 내가 너 대신 내 이름 실컷 부르면서 우리 손주랑 실컷 놀아줄게. 잘 지켜봐줘.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꼭 쥔 아기를 보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박진우라는 이름이 새로운 생명을 통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김말순 할머니도 증손자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진우야, 내가 우리 증손주 진우구나. 그날 오후 묘지를 떠나는 가족들의 뒷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3대에 걸친 사랑이 만들어낸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운명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2살에 헤어진 쌍둥이 형제는 60년 만에 다시 만났고, 진우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새로운 가족 안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기 진우가 태어나고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서재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진우의 쌍둥이 형으로서 정숙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지만 아무래도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영이 차를 가져다 주며 남편 옆에 앉았어요.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요? 아, 그냥. 진우가 망설이자 순영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사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뻔하죠. 여보가 얼마나 마음 써주시는지 저도 다 알아요. 순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돈이 안산에서 혼자 계시는 게 늘 걱정됐거든요. 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우리 집 별채 말이에요. 도연이가 결혼하고 나간 후로 비어 있잖아요. 순영이 창밖 별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기 사돈께 쓰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진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생각과 똑같았거든요. 정말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우리 사돈은 당신에게 단순히 사돈이 아니라 당신 동생의 아내잖아요. 저도 사돈 남은 인생 편하게 모시고 싶어요. 순영의 따뜻한 마음에 진호는 감격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며칠 뒤 순영은 정숙을 초대했어요. 사돈어른, 저희 집에 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정숙이 오랜만에 청담동 사돈댁에 들렀습니다. 순영이 안내한 곳은 본체에서 조금 떨어진 아름다운 별채였습니다. 어머나, 이게 별채라고요? 정숙이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별채는 2층 구조의 독립된 주택 같았습니다. 1층에는 넓은 거실과 주방, 화장실이 있었고 2층에는 침실과 서재, 그리고 작은 베란다까지 있었어요. 정숙이 살던 안산의 작은 월세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도연이가 살았다고요? 네, 대학생 때부터 결혼 전까지요. 거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고 주방은 고급스러운 베이지 골드톤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니 침실도 넉넉했고 베란다에는 카페처럼 야외 테이블도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정숙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사돈어른, 순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앞으로 여기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네. 정숙이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이 집이 너무 넓어서 적적하기도 하고 사돈어른께서 여기 계시면 저희도 든든할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그런 큰 부담을. 정숙이 손사래를 쳤지만 순영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부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더 좋죠. 하지만 정숙은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어요. 사돈 정말 마음은 감사한데 저는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해요. 반찬 가게 말씀이시죠? 네. 그게 제 유일한 수입원이거든요. 저는 반찬 가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안산에서 계속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순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저희가 청담동에 작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1층에 카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나갔거든요. 정숙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거기를 사돈 어머님께 임대해 드리려고 해요. 월세 없이요. 뭐라고요? 정숙은 너무 놀라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청담동이면 그런 좋은 곳을. 네. 거기서 반찬 가게를 다시 시작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요. 순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청담동이니 물가가 조금 더 높아요. 월세도 높은 곳이니까 당연히 반찬의 가격을 더 높이시고 월, 화, 수요일만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여세요. 그리고 나머지 생활 비용이나 다른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순영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정숙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찬 가게도 그만두고 저와 여가 생활을 즐기자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돈어른의 성격상 그건 절대 거부하실 것 같아서 저희 취지는 사돈어른의 반찬 가게가 더 이상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돈어른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래요.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어머님의 정성스런 음식으로 이웃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30년 넘게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반찬 가게. 만약 순영이 다 그만두고 함께 여가 생활을 하자고 했다면 그녀 말대로 정숙은 거절했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일만 해왔는데 일을 그만두고 당장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돈 집안에 돈만 쓰면서 지내는 것도 민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정숙의 성격상 자불안석일 뿐이었죠. 그런데 반찬 가게를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로 사람들을 위한 일로 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요. 진호 씨도 정말 원하고 있어요. 동생을 대신해서라도 사돈 어른을 모시고 싶다고 늘 말했거든요. 그리고 언제든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반찬 가게는 그만두셔도 돼요. 정말로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동안 혼자서 수민이 잘 키우신 걸로 이미 다 갚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즐겁게 살아요. 정숙은 순영의 따뜻한 말에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정숙에게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혈연이 아니지만 혈연보다 더 따뜻한. 그렇게 정숙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따뜻한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새로운 삶이요. 세 사람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도 안 돼서 금세 서로의 삶에 녹아들었습니다. 순영과 정숙은 아침마다 함께 요가를 다니고 정숙이 쉬는 날에는 단둘이 2박 3일 여행을 떠나기도 하며 어느새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도연의 가족을 불러 바베큐 파티를 하기도 하고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가끔 놀랍도록 변해버린 자신의 삶에 한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더 베풀고 싶어 보육원에 반찬 봉사를 나가고 집안의 반찬을 책임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진호는 생전 진우가 좋아하던 반찬을 똑같이 아주 좋아했죠. 정숙은 이제 더 이상 남편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그녀는 너무도 사랑했던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남편이 남기고 간 현재의 삶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죠. 수연과 도현, 진호와 정숙의 만남도 그랬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닐까요? 시간과 죽음을 넘어서 계속 이어지는 사랑의 기적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가족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하고 싶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윤슬 사연극장이었습니다.